우선은 저희가 이제 3기에 돌입했어요. 3기는 이제 진짜 완전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여기 오셔가지거나 아니면 집에서나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답안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집중하시는 것에 거의 모든 힘을 쏟으시고요. 그 외에 제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개인 공부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 답안을 쓰시는 거에 온 힘을 쏟으심과 동시에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본인이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 답안에서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 그다음에 공부하시면서 개념이 이해 안 되시는 것들은 그 제 연락처, 제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연락처를 제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그 제 연락처로 뭐 카톡 안 하시는 분은 문자로 하시던가 아니면 저는 사실 카톡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이거 첫 번째 강의라서 이거 샘플로 나가면은 이거 보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일로 그냥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답안 시간 내에 작성하는 거, 그다음 저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저한테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시험지 답안 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는데, 답안 작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거 위주로 해주세요. 그거 위주로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걸로. 자, 그러면 요거 강의 계획서를 대충 보면은 답안 작성과 피드백 그리고 문제 접근 연습을 포커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 접근 연습이라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 글을 봤을 때 어떠한 개념들 떠올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저랑 같이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총 6회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강의 소개는 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고 100점 모의고사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적었고요. 그다음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에 계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특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강도 이제 사실 특강 이제 볼 시간 없으세요. 특강 볼 시간 없으시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개인 공부량을 점점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강의 진도표 보시면은 지금 6회 있는데 매주 100점짜리 모의 시험을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볼 거고 총 6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강의 시간에 뭘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10시까지니까 2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중에 약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 본 거를 해설하는 거 위주로 먼저 한 40, 50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또는 1시간 좀 넘게는 제 계획으로는 지금 6회니까 3회당 1회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3기 동안 총 2회독을 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빠르게 회독할 건데, 그래서 되게 오늘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만 그냥 다운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래프만 훅 보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총 2회독을 6회 동안 총 2회독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됐겠고, 그래서 처음 3번은 그래프 위주로 1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 5, 6은 그래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프 외에 추가적으로 그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회독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첫날 수업은 조금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좀 긴장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 목소리 안 들리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컨셉은 이거였어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엄청 길었잖아요. 엄청 길게 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절대 안 나올 거고,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좀 쇼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시험이 노동경제학이 맨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노동법 노1, 노2 잘 보고 인사 잘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 딱 갔더니 행진까지 잘 봤어. 그러면은 눈앞에 합격이 어른어른 거리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을 딱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긴장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합격할 거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제대로 썼는데 마지막 시험도 심지어 내가 다 아는 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합격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엄청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들면은 평소의 실력보다 더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잘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이 좀 꼬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인사가 제일 약해가지고 인사만 잘 보면은 난 무조건 합격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약간 자만심이 약간 그렇게 평소에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행진까지 딱 봤는데 다 제가 아는 것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썼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노경만 잘 보면 되겠다. 저는 노경에 제일 자신 있었으니까. 그래서 노경을 딱 봤는데 노경도 다 아는 게 나왔어요. 근데 다 아는 게 나오니까 진짜 막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막 손도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래서 노경을 제일 힘들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빡빡하게, 시간을 엄청 빡빡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가다듬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실제 시험장보다 여기는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저는 문제로 긴장도를 드리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긴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데 여기서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정리할 줄 안다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내가 배운 개념 중에서만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새로운 이론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으니 문제를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쓸데없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 뭐 이런 거. 이거는 중요하죠. 뭐 우리 노동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이거 사실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셔야 되는 거는 50%의 할증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배운 개념 중에 할증 임금일 때의 예산선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묻는 문제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한시적으로 30 미만,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죠. 뭐 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예산 제약 하에서 예산 제약을 주는데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총 시간이 6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구나. 그럼 예산선이 거기서 끊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모든 근로자의 일주 총 가용시간이 100시간이라고 주어졌고, 그러면은 가로축에 초기 부전점 또는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100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통상임금은 이제 모든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로자들이 복수로 나오는데 그 예산선의 기울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똑같은 기울기로 그려지겠구나라고 정보를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갑은 현재 60시간의 근로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미 이 사람은 근로시간을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 있다 라고 준 거죠. 그리고 근로자 을은 일주 35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결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득영역 선택 모형을 하라고 했으니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 소득, 뭐 MA나 또는 CL이나 이런 식으로 이 평면에서 논의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음 1을 보면은 이걸 되게 침착하게 읽으신 다음에 할증임금과 관련됐고 가불이 나오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물음 1에 보니까 가불이 결정한 노동급을 예산과 무처를 통해 활용해 설명하고, 그냥 이 결정한 거를 그래프로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라, 예산선이랑 무차별 곡선 그려라, 요 정도의 내용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음 1의 포커싱은 이 할증임금이에요. 할증임금. 그러니까 예산선을 이 할증임금을 도입해서 그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여가 비용이 더 높은지를 한계 대치를 활용해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여가의 기여 비용이 더 높은지,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그 근로자들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차별 곡선의 형태 또는 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노동 공급 결정을 다르게 했을 텐데 그 이유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또는 소비 한계 대출 또는 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논해라라는 거죠. 15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가불이 둘이 나오고 그리고 예산선이 조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15점 정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도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문제 답안 가시기 전에 다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거 그래. 그럼 머릿속에 할증 임금이구나. 그 다음에 총 60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갑은 이미 여기서 선택하고 있네. 그럼 이렇게 얘는 근로를 많이 투입하는 애니까 상대적으로 편평한 무차별 곡선을 그리겠구나. 그리고 을은 35시간에서 여기다 갈게요. 간이로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을은 여기서 최대로 투입하고 있겠구나. 갑은 그 다음에 을은 35시간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접하는 결정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요거를 대충 그려 놓으신 다음에 다음 걸 봐야겠죠. 그다음 무르미는 23년이 되어 1주 50시간 근로시간이 강제된다고 할 때 강제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앞서 그린 이 60시간 0에서부터 60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근로시간이 아니라 0에서부터 52시간으로 이렇게 잘려서 이제 더 이상 이 뒤쪽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예산 제약이 됐구나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갑의 효용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보상해줘야 하는 임금률을 그래프로 그려 설명하시오. 뭐요? 효용을 이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해줘야 하는 임금률. 그러니까 임금을 상승시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인 거죠.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52시간제와 관련돼서 동일한 효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선이 그러니까 임금률을 더 보상해서 보상적 임금 격차로서 더 주어지는 그 내용을 묻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갑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 강제돼서 52시간밖에 선택을 못하니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갑 U1이고 갑 U2라고 할 때 효용이 떨어지니 이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40시간에서 할증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40시간에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하니 얘 W0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고 W1로 주고 W1로 상승된 것으로부터 할증 임금이 부여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똑같이 이제 52시간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5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러면은 이 상승된 W1에서 W0를 뺀 이 임금 격차만큼이 보상적 임금 격차구나 라는 것을 묻는구나 라고 요 정도로만 적어주고 물음 3으로 넘어가셔야겠죠. 그럼 물음 3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을에 속한 회사 경영상의로 휴업하게 되었고 휴업했구나. 정부의 휴업수당으로 동일한 기존 소득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대요. 그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그리고 휴업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고 했대요. 중단한다고 할 때 을은 어떤 노동공급을 선택할 것인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활용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제가 2기 때 그 실업급여 관련돼서 또는 이 기출에도 있죠. 이렇게 역스파이크 모형으로 죄송합니다. 역스파이크가 아니라 그냥 스파이크 모형이죠. 스파이크 모형으로 이렇게 만약에 을이 여기서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동일한 소득만큼 주는 이렇게 휴업수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렇게 1보다는 2가 더 큰 이탈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요거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요 정도로만 그려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로만 그려주고 넘어가고 그걸 묻는구나. 그다음 물음 4는
휴업수당을 받으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고 할 때 을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을 유보임금을 그래프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휴업수당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보임금이 높아짐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유보임금을 물어봤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보임금을 물어봤으니 이 사람의 휴업수당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의 휴업수당의 특징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이제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없이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없이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왔던 그 효용과 무차별하게 만드는 이 임금을 우리는 유보임금으로 봐야겠구나 라고 써주면 되겠죠. 간이로 푸실 때. 그리고 만약에 이 휴업수당이 증가하면 더 높은 효용에 위치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에 맞춰서 더 많이 유보임금이 올라가겠구나. 이걸 그리려는 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지금 저는 100점짜리 문제에서 이렇게 간이로 풀어주는 것을 그래도 적어도 15분은 투자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20분은 절대 넘으면 안 되고요. 20분은 절대 넘으면 안 되고 한 15분에서 16분, 17분 정도를 이렇게 그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스스로 한번 답을 내보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50점짜리니까 한 7분 정도에 했었어야겠죠. 100점의 절반이니까. 근데 이건 7분도 아마 안 걸리셨을 거예요. 문제가 좀 길어서 그렇지 반드시 기출문제는 이거보다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텍스트가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은 읽어야 될 내용도 좀 적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요. 아마 한 5분 정도면 50점짜리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밑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론으로 혹여나 이렇게 문제 목차를 못 쓰겠다 하면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노동공급 얘기 나왔죠. 이거 처음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노동공급을 결정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가의 기회비용, 한계대체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잘 안 써진다, 펜이 안 나간다 하면은 그냥 저 개념어를 정리하자. 그러면서 머리를 좀 식히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공급의 결정, 그 다음에 한계대체율이 무엇이냐를 한번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노동공급의 결정은 뭐예요? 근로자는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제약 하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예산 제약 하에서 보통 물론 이 식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런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동 공급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노동 공급의 결정은 MRS하고 실질 임금률과 같은 이 지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노동 공급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개인은 어떨 때 효용을 얻는지,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했으니까 소득, 재화의 소비 또는 소득과 여가를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얻게 되고, 그런데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써주신 다음에 한계 대체율이 무엇인지를 쭉 써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여나 아직도 소비 한계 대체율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신다면 제가 여기 좀 써놨어요. 우선은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가 한 단위를 늘리기 위해 포기할 재화의 또는 소득의 양, 그쵸? 이게 뭐였어요? MRS가 델타 1분의 델타 C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한 단위 내가 한 단위 늘려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또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소비, 재화 소비의 양을 나타낸 값.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 이것을 우리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고, 또는 이것을 우리는 여가의 비용이다. 뭐예요? 여가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를 늘리니까 그에 따라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다 라고 써주셔도 되고, 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라고 써주셔도 되고, 또는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도 되죠. 소비를 한 단위 더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이번에는 소비를 한 단위 더하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C와 L이죠. 소비를 내가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소비를 내가 한 단위 더 늘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포기할 여가의 양. 뭐 이렇게 표기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 입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은 당시 상황에서 골라 써도 된다. 골라 써도 됩니다. 뭐 하나는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겠죠. 저기 노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써주신 다음에 값과 을의 노동공급 결정에 대해서 써주셔야겠죠. 뭐 가정 또는 모형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래프를 그냥 박아버려야겠죠. 다음 페이지.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다들 이렇게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제약서는 처음에는 40시간까지 0에서 40시간까지는 동일한 임금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1.5배 할증된 것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갑의 경우에는 여기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공급 결정을 하고 있었고 을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좀 평평하게 얘는 좀 가파르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왜 갑이 여기서 노동공급을 결정하냐를 비교했을 때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주시면 좋겠죠. 밑에다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에서 여기서 선택하는 얘보다는 얘가 더 높은 효용을 누리면서 예산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하는 것이고 을의 경우에도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점에서 먼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원점에서 먼 효용을 누리면서 예산 제약 하에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한 2개 이상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만 그려도 답을 점수는 뭐 가산점은 이것만 그리면 가산점 못 주더라도 정답에 해당하는 점수는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내용은 그냥 그래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가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라 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갑의 소비 한계대출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 비해 더 많은 근로시간 노동 공급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계대출이 작은 갑은 을에 비해 더 편평한 무차별 곡선을 그림으로 더 많은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냥 2번 써준 거예요. 2번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까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결론에는 상대적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작은 갑이 을에 비해 더 많은 노동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15점짜리로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 내에. 그렇지만 이 정도 써주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는 뭐였어요? 근로시간이 이제 강제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에 시간을 많이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넘어갈 때도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강제됐다라는 상황을 주어졌으니까 근로시간 강제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근로시간 강제는 무슨 의미? 그러니까 출제자 당신은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이런 강제를 썼습니까?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강제하면은 뭐예요? 선택 가능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효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은 감소될 수 있는데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효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는 최초에 W0일 때 예산선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U1으로 효용을 극대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60시간이었죠. 60시간. 근데 52시간으로 강제된 경우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왜냐면은
기업에서 이거를 그대로 고수할 거니까요. 이 W0를 고수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사실상 이거는 실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근로시간 감소,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현실 사회에서는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쨌든 이전에 실질적인 소득, 그러니까 뭐 본인이 명목상 가져가는 소득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본인들의 효용, 근로자들의 원래 효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임금을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새로운 예산 제약 하에 새로운 예산 제약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럴 때 W1 W0만큼이 보상적 임금 격차에 해당한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뭐 그래프는 저렇게 잘 그려주시면 되고 이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효용이 감소될 거다. 효용이 감소될 거다. 그런데 이러한 값의 이전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물어본 게 이거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상승시켜줘야 된다. 상승시켜줘야 된다. 그것은 이거 그래프로 네가는 아니죠. 교수님들이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갑은 52시간 근로에도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는 이전에서 효용 극대화를 누리게 된다. 효용 극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쉽죠? 쉽죠? 자, 그 다음에 휴업수당의 의미예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물음 3은 이제 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죠. 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고 을에게는 이번에 휴업수당에 관련된 문제를 줬잖아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휴업수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고요. 우선은 휴업수당의 의미를 먼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노동법 잘 하시니까.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다. 그리고 지원받는 휴업수당이 실제로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지원해줬어요. 정부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하는 곳을 원래는 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사용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장하라고 법에 나와 있지만 정부에서 이것들을 거의 대부분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지원받는 휴업수당이 있는데 대신 그때 당시 문제된 게 이렇게 해놓고서 휴업을 안 하면 무조건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휴업활동 재개 시에 중단이 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그런 정부 정책이 있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론 중에서 스파이크가 달린 예산선의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탈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미리 나 이 정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서론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논문 같은 거 쓰실 때도 처음에 초록에다가 이렇게 쓰시잖아요. 결론을 간략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또는 내가 지금 당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걸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노동공급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정에는 뭐 이전과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동일한 액수 그다음에 효용 극대화는 결정을 한다.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러면은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죠. 사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바꿔서 냈었어야 됐는데 아마 그래프 그리는데 힘드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을도 결국에는 이 예산선을 따르니까 이걸 한 번 더 그려주셨어야 될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을이 여기서 35시간 여기 40시간은 이거를 40시간이라고 하고 여기 35시간이에요. 35시간에서 이러한 소득을 지금 얻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과 동일한 만큼의 휴업수당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휴업수당을 지원을 해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의 효용, 처음에 무차별 곡선 또는 효용은 여기서 누리고 있었는데 극대화를 원점에서부터 더 먼 무차별 곡선 중에서 예산선과 만나는 여기서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지점은 뭐예요? 총 가용 시간이 여가시간으로 모두 다 투자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또는 우리는 뭐 모서리해를 이룬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모서리해를 이루는 그러한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도 뭐 간단하죠.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업수당이 발생됨으로 인해 예산선이 이걸로 바뀌었다. 이게 됐다.
바뀐 예산선. 이 바뀐 예산선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업하는 순간 얘는 이제 날아가잖아요. 얘는 날아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추가로 더 써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을은 여기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 물음 4는 뭐였어요? 물음 4는 자, 이렇게 이탈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이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지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충분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하나하나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 한 명 왜 일 안 하십니까? 일할 수 있는데 감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설계해서 이 휴업수당을 어떻게든 설계를 해서, 또는 높은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재정을 축내지 않고 본인들이 근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고민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유보임금을 건드려줘야겠죠. 그럼 유보임금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무차별하게 만드는 임금률을 우리는 유보임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보임금은 처음 1시간에 일을 하거나 혹은 초기 불균점에 머물러 있거나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임금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유보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주어졌을 때에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다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높다면 일을 할 것이다, 또는 이러한 유보임금을 찾아내자의 논의로 나아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다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답안지를 좀 쓱 봤더니 다 엄청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예산선이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도 이해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W0에서 이 사람이 처음에 사소득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이탈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노동 공급을 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나 무차별하게 만들도록 예산선을 만들어줘야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선을 만들면은 그러면 요 기울기가 유보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휴업수당 자체가 노동 공급을 투입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임금으로 책정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비근로소득이어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지급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를 이미 여기서 형성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 지점, 이 초기 분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여기 요 부분을 우리는 유보임금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거랑 다른 거예요. 얘는 이 여기 비근로소득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이렇게 스파이크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보임금을 다른 측면에서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휴업수당이 올라갔대요. 휴업수당이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결정하는 여기서 결정되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고, 그럼 당연히 그래프상, 그러니까 기하학상으로 이렇게 더 높은 유보임금을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유보임금을 필요로 하겠구나 하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되죠. 지금 여가시간 동일하잖아요. 여가시간 동일한데 여기보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을 더 누리고 있죠. 그러면은 동일한 여가시간에서 소득을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가를 포기하게 만들 때에 보상해줘야 되는 임금이 그만큼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지금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보임금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해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쭉 이 W3가 여기 최초죠. 무차별하게 만드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게 유보임금이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 임금 W3에 의해 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가, 그러니까 시장 임금을 주어지는 그 일자리가 근로시간 L3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유보임금이 이렇게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보임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 정도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자리여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L4로만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겠죠, 여기. 여기는 뭐예요? 여전히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노동 공급 시간,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보장되는 일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예요? 이 유보임금도 유보임금이 이것만큼일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근로 시간이 보장되는 일자리여야 한다라고 써주셔야겠죠. 자, 한편 휴업수당이 증가하면은 유보임금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 가로친 거 보시면 또는 동일 여가 대비 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 또는 희소성이 상승됐다. 뭐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해 측면에서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뭐 묻는 바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좀 걸리네요. 이렇게 50점짜리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이요. 이 뒤로는 엄청 쉬우셨을 거예요. 문제 1, 2, 3은 진짜 쉬운 문제였죠. 쉬운 문제였고 계산도 되게 쉽고요.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한 건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쉬우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문제 2를 보시고 물론 이것도 처음에 15분 동안 문제 2, 3을 다 했어야 됐어요. 자, 모르미를 묻는 바는 뭐냐? 일단은 5점짜리잖아요. 5점짜리니까 이거 계산 빨리 하고 해쳐버리고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산업에 대해서 2만 원일 때 200, 그 다음에 만 원일 때 400으로 늘린다. 탄력성 정의하고 탄력성 정의 그냥 한두 줄 써주고 초기 조건이라는 건 여기죠. 이거예요. 이거. 초기 조건에서의 수요 임금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탄력성 쓰고 탄력성 그냥 계산해서 빨리 치고 넘어가야겠다. 이건 한 3분 정도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미리 풀으셔도 되고 미리 이제 저는 보통 풀었어요. 저는 이런 계산 문제도 15분 동안에 그냥 빨리 한번 풀어서 답만 이렇게 냈거든요. 답만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음이는 첨단 산업, 편의점 사업 중 어느 산업군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이 높을지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힉스마셜 법칙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예상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예상이라는 건 이 예상을 의미하죠. 뭐가 더 높을지를 예상하는 거. 그럼 머릿속에서 잘 알고 계시겠죠? 노동 수요인데 편의점 사업과 첨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편의점 산업이 탄력적이다.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편의점 산업이 더 탄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적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탄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힉스마셜 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2가지 힉스마셜 법칙을 이용해서 왜 얘가 탄력성이 더 높은지를 한번 설득해야겠다. 교수님들을 설득해야겠다. 라는 내용으로 쭉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물음 3에서는 동일한 시장임금이 결정된 첨단산업과 편의산업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라고 하재요. 이런 한계가 이런 한계가 있으면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 그러니까 어느 산업에서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지를 설명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과 이 산업은 탄력성이 이 사람들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겠구나. 어느 산업에는 부작용이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초기 조건은 뭐예요? 동일한 시장임금이었다
라는 내용도 꼭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임금 탄력성이란 무엇이다? 임금 1%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고용의 변화율로 정의되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요 밑에 것들은 써주셔도 시간이 되면 쓰셔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쓰셔도 돼요.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임금 탄력성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임금 탄력성의 계산은 초기 조건이 뭐였어요? 2만 원일 때였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 고용이 200명일 때였잖아요. 그러면은 2만 원일 때에서 만 원일 때로 변화량은 만 빼기 2만이니까 변화율은 마이너스 0.59, 200에서 4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초기 조건분의 변화량이니까 변화율은 1이 되고, 그러면은 얘를 나누면 마이너스 2다. 너무 쉽죠? 그냥 단순 산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써주기 조금 심심하다. 시간이 막 1분 30초 만에 끝났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가지니 노동수요 곡선은 우하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값은 1을 넘음으로 탄력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 시간이 더 된다면 탄력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초기 조건에서 임금이 1% 하락할 때 고용을 2%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율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또 써주시면 되고, 요거는 참고인데요. 자, 탄력성에 대한 계산을 하시면서 초기 조건을 만약에 다르게 하셨을 때 이거 탄력성이 왜 달라지지? 똑같은 값을 갖는데 왜 탄력성이 달라지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노동수요 곡선이에요. 하나의 노동수요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 각각의 이 초기 조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계산하는 그 수식에 분모가 우리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임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고, 왜 첨단 산업과 뭐 편의점 사업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냐 더 비탄력적인 거냐, 이건 또 무슨 논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이거는 하나의 노동 수요 곡선 안에서 그 각각의 점에서 발생되는 탄력성인 거고요. 다른 기업, 그러니까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의 상대적인 탄력성은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만약에 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곡선의 기울기 또는 곡선의 탄력성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이 자체의 점 탄력성이 다르겠죠. 자, 이거는 혹시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이가 안 맞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는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제는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물음 2는 이제 첨단 산업과 편의점 사업 중에서 임금 탄력성 어느 부분에 임금 탄력성이 더 높은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첨단 산업이 편의점 사업보다 더 탄력적일 것이다. 더 이렇게 비탄력적일 거다. 편의점 사업이 더 탄력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해석에서는 이제 편의점 산업의 노동 수요는 첨단 산업에 비해 탄력적이다. 더 편평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수요 감축량이 편의점 산업에서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따른, 원래 여기 안에 제가 뭘 넣었었는데요. 뺐는데 이걸 못 지웠네요.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수요 감축량이 편의점 산업에서 더 클 것이다. 더 탄력적이니까요. 왜요? 만약에 여기 초기 조건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로라고 한다면 똑같이 W0일 때 W1으로 늘렸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영향을 받는다.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힉스-마셜 법칙을 이렇게 밑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먼저 마셜 파생수요 법칙 또는 힉스-마셜 법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써주시고 이 중에 두 가지를 밑에 꼽아가지고 저 특정 내용에다가
써먹는 거죠. 그래서 마샬 파생 소요 법칙은 뭐예요? 특정 산업에서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관찰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4가지 결정 요인이다 라고 써주시고, 그게 뭐다? 대체 탄력성의 크기가 클수록, 또는 그 대체 가능성이 더, 생산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이 더 높을수록,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더 높을수록, 총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더욱 탄력적이다 라는 내용을, 전체적인 개관 내용을 써주신 다음에 위의 내용에 대해서, 위의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그럼 적용을 해주면 편의점 사업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이거는 제 생각인 거예요. 편의점 산업은 첨단 산업에 비해 근로자들 간의 승률 차이가 거의 없고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근로자들 간에, 그러니까 생산 요소들 간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또는 대체 탄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는 편의점 사업이 요즘에 무인 사업도 되게 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첨단 산업의 근로자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지만 편의점 사업은 무인 사업장에서 AI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대체 차량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므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고, 또 두 번째 게 있는데, 두 번째, 첨단 산업의 최종 생산물은 상당히 고숙련의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편의점 산업에 비해 최종 생산물의 수요 탄력성이 낮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테슬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그 최종 생산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전기 자동차, 뭐 미국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를 사야겠는데 자율주행이 굉장히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최종 생산물의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막 테슬라에서 미친 듯이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막 가격 상승률이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잖아요. 그게 최종 생산물이 굉장히 그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반면에 뭐 편의점은 뭐 GS 가나 뭐 CU 가나 어디 가나 뭐 사실 어디 가나 상관없죠. CU가 갑자기 2배로 올렸대요, 가격을 전체로. 그럼 무조건 안 가고 GS 가겠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최종 생산물의 수요 탄력성이 상당히 높죠, 편의점 산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수요 탄력성은 편의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것이다. 왜 그렇다? 최종 생산물의 파생 시장이잖아요.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음 3. 이거 생각보다 좀 더 걸리네요. 자, 동일한 시장임금에서 최저임금과 실업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적어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다. 최저임금 이렇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사전적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임금보다 높게 결정된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 임금보다 높게 결정된다면 초과 공급에 따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암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그래프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각 산업에 대해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평면을 2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각각의 산업에서 물론 이제 같이 그리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임대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물들이잖아요. 재화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다른 임대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2개로 이렇게 그렸어요. 좀 더 안전하게. 그냥 뭐 하나에다가 그냥 이거 공급 곡선 안 그려주시고 그냥 수요 곡선 2개 그려주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편의점 사업의 경우에는 탄력적이고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비탄력적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시장임금이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초과 공급 상태,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가 편의점 사업에서 더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내용이 산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각 산업에서 초과 공급, 그러니까 실업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문제를 낸 거죠.
지금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을 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그 주 52시간제를 막 다 뜯어고치겠다라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양대 산맥이란 말이에요. 올해 정부의 이 그 노동 개혁, 그러니까 노동 정책의 최대 그러니까 노동 정책 중에서 최대로 많이 바꿀 것이 이게 52시간제랑 최저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최저임금도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의 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인 편의사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들이에요. 조금. 왜냐면은 첨단 산업이랑 편의점 산업이랑 최저임금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게 적용되지만 시장 임금이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다음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문제 3.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를 따른다고 할 때 균형 임금과 고용량을 구하래요. 이거 그냥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뭐야? 그 관계식 그거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좀 더 꼬았으면 좋았겠지만 E나 L이나 똑같죠. E나 L이나 똑같은 거니까 얘랑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균형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관계식을 이렇게 같다라고 둔 다음에 임금과 고용량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려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쉬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죄송한데 25점인데 지금 더 하셨으면은 20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음이가 사실은 7점이에요. 7점인데 제가 5점으로 써버렸어요. 7점. 왜 7점이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물음이에 경기 침체로 이동했다라고 하고 균형임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균형임금만 구하면 5점이겠지만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왜 하방 이동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써주셨다면 이거의 점수를 2점 정도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노동 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업에 대한 내용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되면은 뒤에서 그 물음 3에서 썼는데 총 수요가 감소돼서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총 수요가 감소돼서 그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뭐 미리 써주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기업의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정도 내용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여기서 써주셨으면 됐다. 이거는 이제 물음 3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음 2에 넣어버렸네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침체와 그다음에 총 수요의 감소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로 인해서 노동 수요의 감소 이거를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메인은 이거죠. 이거 하방 이동한 거 균형 구할 수 있냐,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이거 뭐 계산기 없어도 대충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하방으로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 여기서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가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죠. 바로 이렇게 시장 청산이 안 돼요. 왜?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물음 3인 거죠. 물음 3. 기존 균형 임금이 노조의 하방 경직적이라고 할 때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럼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뭐냐? 자,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적이다. 즉 경기 하강 기간에 명목 임금보다 고용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러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이게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하방 경직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임금 하락에. 그다음에 기업 특수 인적 자본의 영향. 그러니까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말고 그냥 일반 훈련만 받거나 아니면 최근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냥 그쪽을 다 해고해 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적 자본을 쌓은 사람들은,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을 쌓은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고 최근에 고용된 사람들 또는 일반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럼으로써 임금을 유지시켜주는 하방 경직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영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 사용자가 만약에 임금을 전체적으로 낮춘다. 자, 우리 경기 침체 왔으니까 임금 전체적으로 낮추시다 이러면은 근로자들은 의심한다는 거죠. 아, 저거 진짜 침체 온 거 맞아? 침체 온 거 맞아? 우리 그냥 임금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해고시켜버리면 바로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그냥 하방 경직적인 상태로 머물러 둠으로써 해고를 하는 방식으로 경기 침체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에,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의 도입, 뭐 이것도 일정 부분 실업이 필요한 임금인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방 경직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2기 자료, 1기, 2기 자료에 2기 자료에 있나? 1기 자료에 있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와 이제 경기적 실업, 그래서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 이 PY 평면에서 PY 평면에서 총수요 곡선이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 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데,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되고, 이 초과 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인원수만큼이 실업자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실업자예요? 지금 이만큼 임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럼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나 유보임금 이거니까 나 여기 대기하고 있을 거야. 시장 안에 참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고용된 건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실업은 20만큼이고, 실업률은 뭐예요? 총 시장에 참여한 200명, LF죠. LF 200명 중에서 지금 실업자들 20명이죠. 20명. 그러니까 LF분의 U 해서 10%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딱 1시간 걸렸네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 안 할 거니까 한 40분, 5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잠깐 10분만 쉬었다가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